귀족이 연속으로 집정관직을 모두 차지하게 되자 집정관 선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호민관들은 리키니우스 법에 따라 선거가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로마는 중간 통치기에 들어갔다. 중간 통치기는 원로원이 임명한 중간 통치자가 새로운 선거를 준비하는 제도였으며 보통 5일의 임기를 가졌다. 그러나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11번째 중간 통치관이 임명될 때까지 선거는 지체되었다. 다행히 11번째 통치관 아래에서 양측 협의가 타결되어 귀족과 평민 출신 집정관이 함께 선출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두 집정관은 뜻을 모아 평민들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에트루리아의 12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 로마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원로원은 이에 대응해 독재관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공격은 사실무근의 소문으로 밝혀졌고 독재관은 자진 사임하였다. 이어진 집정관 선거에서는 다시 2명 모두 귀족 출신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부채 해결로 민심이 다소 진정된 덕분이었다. 두 집정관은 팔리스키인과 타르퀴니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두 도시 국가와 40년간의 휴전을 체결했다. 한동안 전쟁의 부담이 줄어들자 로마는 인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담당할 검열관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때 최초의 평민 출신 독재관이었던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루틸루스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 이를 통해 귀족 중심이었던 고위 공직이 서서히 평민에게도 개방되기 시작했다. 귀족들은 다시 집정관직을 모두 장악하려고 욕심부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포필리우스가 평민 출신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 라티움 지역에서 갈리아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귀족 출신 집정관 스키피오는 병상에 누워 자연스럽게 평민 집정관 포필리우스가 전쟁을 지휘했다. 그는 갈리아군 진영 인근의 언덕에 진을 치고 참호를 파도록 명령했다. 쉽게 흥분하는 기질의 갈리아인들은 로마군의 깃발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그러나 로마군은 평야로 내려가지 않고 언덕 위에서 방어태세를 유지했다. 이를 보고 갈리아 병사들은 로마 병사들이 겁을 먹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로마군을 단번에 무너뜨릴 기세로 언덕 위로 돌격했다. 하지만 이는 로마군의 전략이었다. 로마군은 언덕을 오르는 갈리아 병사들에게 위에서 투창을 던져 큰 피해를 입혔다. 이는 평지보다 명중률이 높았고 위력도 한층 더했다. 곧 갈리아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후퇴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병사들끼리 서로를 짓밟아 전투에서 죽은 병사보다 밟혀서 숨진 병사가 더 많았다. 그렇다고 해도 갈리아군의 병력이 워낙 많아서 로마군의 승리는 확정되지 않았다. 갈리아군은 새로운 병력을 투입해 다시 전장에 나타났다. 로마군도 평지로 내려와 지친 상태에서 전열을 정비하던 중 집정관 포필리우스가 팔에 적의 창을 맞았다. 이로 인해 로마군은 일시적으로 후퇴했고 사기가 흔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상처를 동여맨 포필리우스는 말을 타고 복귀해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의 용기에 고무된 병사들은 다시 전투에 나섰다. 악착 같은 로마군의 돌파 공격에 마침내 갈리아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로마군은 도망치는 적을 깊이 추격하지는 않았다.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라틴 도시들이 페렌티나 숲에서 회합을 열고 로마의 병력 징발에 반대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곧 발발하게 될 라틴 전쟁의 조짐이기도 했다. 더는 라틴 동맹에 의존할 수 없게 된 로마는 앞으로 시민 병력만으로 전쟁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듬해 집정관 중 한 명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전쟁 준비 중 사망하면서 나머지 집정관인 루키우스 프리우스 카밀루스가 단독으로 갈리아군과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는 폼틴의 평야로 진군의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진영을 세웠다. 전투 중 한 갈리아 병사와 로마 병사의 1대1 결투에서는 까마귀가 로마 병사를 돕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로마군은 총공세를 펼쳐 승리를 거두었다. 갈리아군은 흩어져 도망쳤고 일부는 아플리아와 아드리아의 방면으로 퇴각했다.
전투 후 한동안 로마는 대외적으로 평화로웠고 귀족과 평민 간의 조화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안정된 시기를 맞이했다. 다만 일시적인 전염병이 로마 시민을 괴롭혔으나 곧 수습되었다. 이 시기 카르타고 사절단이 로마를 방문해 우호와 동맹을 요청했다. 양국은 정식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로마의 세력이 이탈리아 남부로 확장되자 이미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카르타고가 로마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외교적으로 선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얼마 있지 않아 안티움 사절들이 라티움 여러 도시를 돌며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로마 원로원에서 적이 더 많이 모이기 전에 선제 공격을 결단했다. 로마는 집정관 코르부스가 군대를 이끌고 볼스키족 공격에 나섰다. 볼스키 병사들은 초반에 강한 공격력을 보였으나 전투 지속 능력은 부족했다. 그들은 패배하여 사트리쿰 성으로 도주했다. 이에 로마군은 도시를 포위하여 공격용 사다리를 세웠다. 결국 적은 더 버티지 못하고 4,000명의 병사가 항복했다. 다음해 로마는 아우룬카인과 전쟁을 벌였다. 이는 라틴족 전체가 사전에 공모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 무렵 많은 라틴 도시들은 로마의 급격한 팽창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로마는 독재관을 임명하여 이에 대응했다. 그는 출정 첫날부터 적을 격파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독재관은 이 싸움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유노 모네타에게 신전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유노는 결혼과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이며 모네타는 조언자 또는 경고자라는 뜻의 별칭이다. 따라서 여기에 유노 모네타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경고를 통해 로마를 지키는 모성적인 여신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신전은 이듬해 완공되었다. 그 인근에는 로마의 국립조폐소가 세워졌다. 이로 인해 모네타는 화폐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모네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영어 단어 머니의 어원이 되었다. 기원전 343년 로마는 삼리움과 중대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삼리움은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에서 200km 떨어진 산악지역에 있는 강력한 민족으로 약 10년 전 로마와 우호 조약을 맺은 상태였다. 전쟁의 발단은 삼리움이 시디키니족에게 무력 침공을 감행한 데 있었다. 시디키니족은 더 강한 세력인 캄파니아와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캄파니아는 시디니키족을 도우려다 삼리움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삼리움은 시디키니보다 부유한 캄파니아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캄파니아는 로마의 사절단을 파견해 도움을 요청했다. 로마 원로원은 삼리움과 동맹 조약을 맺고 있어서 개입을 거부했다. 이에 캄파니아는 로마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로마의 보호령이 되겠다고 했다. 로마는 즉시 삼리움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캄파니아가 공식적으로 로마에 항복한 사실을 알렸다. 이어 캄파니아 영토와 시민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삼리움은 이를 거칠게 거절했다. 바야흐로 삼리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로마는 한층 더 넓은 세력권과의 충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로마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리비우스 특유의 도덕적 미화로 본다. 캄파니아, 특히 카푸아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비옥하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다. 이 지역은 경제적 가치와 군사 전략적으로도 핵심 요충지였다. 로마와 삼리움은 이미 세력권 충돌이 본격화된 상태였다. 서로 캄파니아를 차지하려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삼리움 전쟁은 로마가 캄파니아를 돕는다는 도덕적 명분보다 부와 땅을 둘러싼 냉혹한 세력 다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에는 삼리움 1차 승리와 병사들의 반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